네, 뇌물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이자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날입니다. 한편 특검과 추경안 처리로 한고비를 넘긴 국회, 이 개헌안 처리 등을 놓고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격운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랜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재판이 있었죠. 그동안 세 번에 걸쳐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뭐 출석 안 해도 되니까요. 근데 오늘은 이제 재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2일 만입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는데 오늘 재판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은 굉장히 좀 수척해 보였어요. 예, 모습은 좀 수척해 보였지만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오늘 수의가 아니라 이제 사복, 양복을 입고 나오셨고 넥타이는 안 하셨고 손에 그 서류봉투 같은 걸 들고 오셨죠. 그게 이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글이었고, 그게 이제 변호인이 얘기하는 시간에 본인이 일어서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읽은 내용은 뭐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다스가 본인의 거 아니라 하는 부분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삼성으로부터 자기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한 것도 어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법리적으로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무죄를 계속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이제 법리적인 다툼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사실들을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는 주장이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법리적으로 싸워보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 볼 때는 다스가 지금까지 성장한 모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관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들을 때는 저 내용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릴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첫 재판 날짜. 교수님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날이라면서요? 네, 공교롭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이 되던 그날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악연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어떻게 또 날짜를 이렇게 공교롭게 맞췄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있었던 10분의 입장문의 내용을 좀 담아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지만 과거 수사를 받을 때부터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많이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있고 있는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있는 건데 이렇다면 그동안 대결 국면에 있었던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까지 굉장히 원만하게 나가겠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를 짚어보면은 과거의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늘 반목하고 있었던 것을 종식시켜야 된다. 따라서 이 국민들 간의 화합을 본인에 대한 재판의 정치적 재판으로 애둘러서 좀 규정하게 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법리적인 문제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룰 것이고 아마 재판 내내 진행되는 동안 본인에 대한 재판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처럼 정치적 재판의 일부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MB 재판,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뭐 그때는 이제 지방선거도 계속 결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선거에 영향은 있다고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방청을 하게 되는 경쟁률도 굉장히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기소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많은 대중의 관심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극히 낮을 건데 하지만 전직 대통령, 특히나 이 보수 정권을 창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대통령이 모두 구속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민들 각자가 판단하는 바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지난번에 이야기 될 때는 구속 전까지는 정치보복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보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법원에서 가서까지 정치보복 얘기하면 법리적으로 따지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보복을 얘기하는 순간 법리적인 사안보단 이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겠다고 하는 입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법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법리적 다툼에서 본인이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그런 점들을 고려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법리적으로 본인은 죄가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것과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자기는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이지만 법리적으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법적으로는 전혀 책임질 일이 없고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정치적 탄압보다는 법리적 다툼에도 무게를 두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할까요? 오늘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지 오늘 이제 9주기 되는 날입니다. 봉하마을의 범여권 인사들 다 모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권의 지도부 또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 또 여당 의원들 다 모여서 뭐 출정식을 방불케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서거 9주기 또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차피 지금 방미 중이셨기 때문에 어차피 참석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서거 9주기 갖는 의미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일단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에 참석 안 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해에 참석하고 본인 임기 끝날 때까지 다시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이기도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전과 지금 많이 달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전 의원이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자체도 경남 지역이고 봉하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경수 전 의원의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봉하마을에 모여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에서 출정식을 반불케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결국은 김경수 전 의원의 경남도지사 지원 또 지지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개입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경남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김경수 전 의원의 유리한 어떤 선거 선거의 어떤 영향 이런 부분들을 주려는 의도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의 인기와 연관이 되어지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과제랄까요, 의제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고 있다고 지금 보는 관점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향수를 더 많이 이끌어내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아마 여권 인사들이 많은 부분 참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맞습니다. 과거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였던 거는 이 바른미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흔히 말하는 범보수 진영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초청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얘기했지만 일부에서는 화합을 얘기하고 오늘 있었던 추도식의 주제가 평화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에서 평화의 봄이 오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의 갈등과 분열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김무성 전 대표가 갔다가 여러 가지 야유를 받은 적도 있고요. 안철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야유를 받았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국민적 비극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했던 얘기가 있죠. 구시대의 막내가 되기보다는 새 시대의 미래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대통령이 당선된 지가 벌써 1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넘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그대로 받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정치를 보여주는 모습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새 시대는 여는 정치의 모습을 다음번에 있는 10주기 추도식 때는 좀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국회로 가볼까요? 예. 자, 특검법, 드루킹 특검법 가까스로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그날 안 돼가지고 또 이 추경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발끈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법과 추경이 통과된 당일 정부가 임시국무회의까지 열고서도 굳이 특검법만 쏙 빼놓고 추경만 의결하는 쏙 보이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을 낼 때는 두바이 사막에서 매 사냥하는 와중에도 전자결자로 부랴부랴 날짜를 맞추더니 시시각각 범죄의 증거가 인멸되고 총각을 다투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도 한가한지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원포인트 의결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김 교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처리된 겁니까? 맞습니까? 청와대 얘기는 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되기까지 특검의 평균 시일이 14일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제 뭐 내곡동 특검부터 시작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에 관한 사항들이 무의미하게 끝냈던 적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과 오로지 비교하기 좀 어렵고 지금에 있는 특검은 특검의 의미 있는 결과를 갖고 왔던 최순실 특검과 비교해야 되거든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의결되고 최종 공포되기까지 5일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법제처의 의견 청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소관부처로부터 얼마든지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가 나왔던 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난 그날 밤 10시에 이 임시 국회를 열어서 추경안을 긴급하게 통과를 시켰던 것처럼 그날 당시에 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니까. 하지만 다음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29일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법적으로는 맞는 절차나 국민들과 여러 지금 수사가 미진해 있고 그리고 지금 야당이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는 건 지난번 작년 5월에 있던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건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핸드폰 같은 경우는 통화에 대한 통신 기록이 1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증거가 하루하루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시가 시급하게 특검을 임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야당의 주장처럼 이 공소시효를 염두에 둔 일부러 지연하는 그런 전략인가? 그렇게 보세요? 일부러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더 당겨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는 운영위 소집하고 또 국정조사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아까 김병민 박사도 얘기했지만 평균적으로 14일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가장 짧게 했던 게 이용호 게이트 같은 경우에 4일 만에 통과를 한 적이 있었지만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된 특검법이 있었거든요. 그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26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대체적으로 국회 의결이 끝나면 이게 정부로 이송이 되지 않습니까? 이송이 되고 나면 법제처나 해당 부처 검토를 거쳐서 국무회의 상정 의결을 가는데 대부분 지난 10년 동안 국회 본회의 끝난 이후에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통과한 게 일반적인 상례였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화요일 날 열리는 그 국무회의에 이걸 상정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물론 뭐 빨리 할 수도 있지만 그건데 아까 말씀드린 뭐 김성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추경안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개념이에요. 추경안 같은 경우에는 빨리 돈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 그건 법률에 관계된 게 아니잖아요. 추경안이 의결돼서 그걸 바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제처 아니면 해당 부처의 어떤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정부 입장은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좀 더 빨리 할 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급하게 할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시간을 하루 이틀 당겨서 그게 뭐 크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부분은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러니까 야당은 하루라도 선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에 일단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또 제가 볼 때는 특검법이 통과돼도 이제 특검 또 선발하고 이러는 과정에 또 지리하게 또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런 기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무회에서 특검법 처리하는 것이 물론 뭐 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관례대로 해왔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공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뭐 특검 준비 기간 뭐 이런 거 국무회의 공표 다 합치면 한 6월 20일 전후 이르면 뭐 그 정도 될 거로 지금 일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홍문종 그다음에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문제 비판 여론이 굉장히 확산하고 되고 있는데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여당 쪽에 이 비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잠깐만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관련 발언을 했는데 새 원내대표가 좀 책임감을 절실히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국회가 촛불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제19 감싸기에 나선 것에 대해서 저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4월 국회를 보이콧했으면서도 바로 그 다음 날 5월 국회를 단독 소집하고 자당원 보호용 방탄 국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국회 파행 또 민생을 보이콧하는 이런 근거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뭐 불체포 특권의 어떤 그 내려놓기 문제, 국회의원들의 그런 문제, 특권 내려놓기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게 터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체포동의안 김영투표 당론 발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뭐 일단 김영투표를 하는 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걸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양심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양심에 맡겨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 자기 표현은 물론 뭐 김영투표를 해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본인이 어떤 당론하고 다르게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기명투표까지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좀 의문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이제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물론 뭐 자유한국당이 물론 잘못한 건 첫 번째 그건 잘못한 거고요. 뭐 방탄국회를 열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체포해서 아니면 구속되거나 아니면 조사받는 일에 방해를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깨끗하다고 하면 조사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사받는 것에서 피하려고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뭔가 연관돼 있으면 그걸 또 보호해 주려는 어떤 동료의식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회의를 열어서 권고적으로 이게 통과시키는 쪽으로 합의를 봤어요. 권고했죠, 권고했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방탄국회 연다고 계속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던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들어가서 투표를 한 내용을 보면 결국은 또 그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과연 국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비난하다가도 결국 국회의원들 본인들과 연관된 일이라고 하면 또다시 그들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야를 넘어서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비난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책임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국회가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정신 좀 똑바로 차리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볼 때 정말 항상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 그거 이용해가지고 체포동의안 처리 안 한 게 한두 번입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제 식구 감싸기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들의 관점에서 일하지 않는 부분에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관점이고 예. 특히 민주당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실망을 줄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 교수님. 네, 불체포 특권 자체를 없애야죠. 이와 같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잣대로 비춰보건대 특히나 야당 의원들이 이 회기 중에 탄압을 받을 수 있었던 과거 군사 정부 시절에 대한 이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무리하게 현직 의원에 대해서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을 구속영장을 만약 청구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온전한 정치적 부담은 또 검찰이 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조차 국회가 무력화시켰다는 건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 없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건 해당 의원들이 관계돼 있어서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과정에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악수하고 있었던 염동열 의원과 홍문종 의원의 모습에 국민들이 더 경악하고 분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바로 투표하는 눈앞에서 악수하도록 놔뒀던 이 국회 모습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동안에 안일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한국당이나 특히나 보수야당 같은 경우는 관련된 사람이 연관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일부 생각할 수 있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보여줬던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게 적용됐던 사례라 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대안들을 모색하게 될 건지 국민들이 많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좀 여쭤볼게요. 그 바른미래당 얘기입니다. 송파울 재선거 전략공천 문제 굉장히 어수선한가 봅니다. 오늘 최고위 있었는데 글쎄 비공개로 전환된 다음에 뭐 고성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해요.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전략공천 여부에 대해서. 손학규 이제 선대위원장인데 글쎄요,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전에 국민의당 출신들 있잖아요.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국민의당 출신들은 아직도 손학규 선대위원장한테 미련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본인 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박종진 후보죠. 예비 후보를 지금 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바른정당과 예전의 국민의당의 출신의 차이가 결국은 부딪혀지는 이런 양상을 보여줘서 이번 사건이 이번 사건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 이후에도 사실은 이 개파가 다른 두 개파가 어떤 형식으로 정적으로 또 논란이 될 수 있을지 사안마다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불안한 동거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이번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불안한 동거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손학규 위원장도 그렇고 정계 개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라는 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얘기인데 가장 좋은 거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1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1등을 하지 못한다라면 한국당과의 경쟁에서 의미 있는 표차를 벌인 2등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손학규 위원장을 추대하고자 하는 쪽의 의견은 현재 같은 상황에서 나갔을 때는 한국당의 배현진 후보에게 밀려서 3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의 불씨나 동력은 완전히 사그라진다. 정반대의 경우로 자유한국당의 배현진 후보를 3등으로 멀찍이 밀어내고 1등을 하거나 아니면 유의미한 2등, 표차를 2등을 하게 됐을 경우는 그 이후에 정계 개편이 주도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정계
자기 개편을 바라보고 있는 과거 바른정당과 과거 국민의당 사람들의 의견이 좀 다른 것들이 지금 모든 것들이 표출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후보 등록인데 오늘 안에 결정이 날지 모르겠네요. 예. 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공교수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